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12월 17일자 뉴스인데 문 대통령이 만난 중소기업 직원 52시간 일요일 적용은 규제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 디지털 단지 거기에 이제 어느 중소기업의 구내식당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워킹맘, 중소벤처기업 직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을 만나서 구내식당에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일과 삶에 대한 고충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즉흥적인 이벤트 같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의 이제 작은 행사로 하나 정해져 있는 거고요. 급조된 거겠죠. 왜냐하면 52시간제를 이제 현 정부에서 사실상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일종의 여론 무마 차원에서 현 정부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빌면서 물타기 하는 건데 마치 기사에서는 이제 고로 디지털 단지의 모 중소기업을 불시에 방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일주일 전부터 보안 점검이 시작되고요. 이 건물 전체에 아마 뭐 천정,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만한 이제 어떤 맨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은닉되어 있는 시설 같은 거라든지 또 이 식당의 위층, 아래층 할 거 없이 전부 다 보안 검색이랑 소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소독약까지 실제로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천장 같은 거 뜯어가지고 이제 위에 살펴보고 소위 말해서 점검 구멍이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청와대 경호실 보안 스티커로 밀봉을 합니다. 이게 뗐다 붙이면 다시 안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전에 1시간 전쯤에 이 스티커, 전체 스티커가 다 밀봉되어 있는지를 구역별로 확인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보안 점검이 들어가는 게 이제 경호상의 보안 점검이 일단 들어가고요. 두 번째, 대통령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을 분들, 식사하실 분들을 미리 섭외를 합니다. 다양한 어떤 뭐 육아휴직 하다가 이제 다시 직장에 돌아온 워킹맘이라든지 또는 경력 단절녀라든지 이런 분들을 아주 성별별로 그 다음에 연차별로 골고루 섭외해가지고 미리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청와대 쪽에서 상의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극 같은 거죠. 그럼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지?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러면 배식하는 것도 다 식당 안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미리 체크하고 대통령 먹을 밥은 미리 이제 경호관이 들어가서 미리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즉흥적인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30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연구개발 R&D 업무를 맡았던 황원하 씨는 30년 이상 했으니까 아마 이제 부장이나 중견 간부쯤 됐겠죠.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 씨는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대신에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더 준다거나 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이제 몇몇 사람들을 만났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언론에 소개된 거는 경력 단절을 겪었다가 결혼과 육아로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한 워킹맘 조한나 씨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을 겪은 계기가 육아휴직을 받지 못해서 아이 낳고 80일 만에 복직했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백 씨 같은 경우에는 무인 환전기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천국제공항에 기계를 설치했다가 기존에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이런 기존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환전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인 환전기는 뭐 운영비도 저렴하고 환율도 은행보다 더 저렴해서 고객들이 좋아했는데 기존 공항 환전소를 운영하는 기존 은행들의 텃세가 심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건 다 그냥
밑반찬 같은 거고요. 이날 행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IT 분야의 R&D에 이제 그 30년 동안 일했던 황원하 씨의 발언. 정부가 현실을 파악해서 52시간제를 후퇴시켜 주는 게 맞다. 차라리 직원들한테 돈을 좀 더 줬으면 더 좋지 근무 시간을 이렇게 통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 그리고 정부가 몇 주 전에 했던 52시간제 어떤 그 예외되는 어떤 적용 예외 사항이나 또는 예외 기업들의 범위를 확 늘려준 것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민심이 이렇다. 민심은 이걸 원한다. 예, 이렇게 여론을 갖다가 청와대 딴에는 이런 여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면피하려고 만든 행사인데 이게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은 사실 뭐 순수한 의도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 청와대 보좌진들이 지금 뭐 수석이나 노동수석, 뭐 정무수석 할 거 없이 다 지금 21세기인데 쌍팔년도 마인드로 지금 근무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쇼 몇 개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식의. 오죽하면 탁현민도 이런 거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런 건 요즘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요즘 사람들이 벌써 다 안다. 저게 무슨 의도로 저렇게 연극을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저런 거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나타난다. 오히려 정부의 지지율만 떨어진다. 이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일단은 머리 굴리기 싫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하던 일만 하자라는 생각에서 타 부서에서 뭔 뻘짓을 하더라도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부가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게 뭐 중간에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정권에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갑갑한 거는 진짜 갑갑한 건 말이죠. 정권이 넘어가는 건 뭐 좋다 칩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정권이 뭐 일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지. 근데 넘겨받을 정치 집단이 지금 믿음직한 정치 집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들 꼬라지를 쭉 보면 누가 믿음직합니까, 솔직히? 전 유일하게 그게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아까도 어떤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 이 정문실이 좀 뜨려면 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그 각 정당별 어떤 현황,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은 대략 몇 석 정도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것 같으냐 이런 거 예측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문의 주셨는데 이건 사실 지금 내년 총선 관련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바람을 많이 타는 거라서 예측이 쉽지는 않고 다만 예언하자면 예언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사실 그 예언조차도 제가 자신있게 예언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음 예를 들어 지금 20대 대통령이죠. 지금 19대 대통령이죠. 그러면 20대 대통령은 누가 될 거냐? 이건 솔직히 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정치인이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20대 대통령 예언은 우리 국민들의 그 소위 투표 성향,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찍어왔는지 어떤 정치인을 찍어왔는지에 대한 투표 성향을 봤을 때 대충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분께서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분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분이 좀 세를 불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어떤 그 네임드급의 대권 후보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도 한 두어 번 출마해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사람 찍어줍니다. 큰 흠결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이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을 거느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혼자 일하는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기반됐을 때 그런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다면 지지해 줍니다. 어지간하면 네임들을. 제 머릿속에 그런 분이 딱 두 분 지금 떠오르는데
두 분 다 사실은 지금 어떤 그 자기 주변의 사람, 그 다음에 주변의 지지 기반, 이게 좀 빈약합니다. 뭐 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복수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도대체 장관으로 누구 할 거냐,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만한 사람들을 제자리에 임명 못하게 되면 현 정부만도 못한 꼬라지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은 내심이 이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감히 자기 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자한당은 이번 총선 잘 넘기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질 수도 있고요. 뭐 홍씨도, 그러니까 그 홍씨, 지금 홍씨가 두 명 있거든요. 지금 제3지대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인 홍씨성을 가진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저기 20대 대통령으로 유망하다는 사람 두 사람은 홍씨는 아닙니다. 홍씨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다음 뉴스는요. 그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가지고 나온 뉴스입니다. 그 2019년 12월 17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검찰의 항변, 경찰 수사 종결권 주면 화성 부실 수사 재발 우려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수원지검장이 윤대진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의 이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가, 그러니까 8차 사건을 갖다가 부실 수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수사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을 보여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과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모 조작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경찰하고 국가수가 뭔가 조작을 했는데 지금의 경찰이 이거를 재조사해보니까 이거 옛날에 조작됐었네 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의 검찰이 포착을 하고 지금의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건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이 같은 의혹이 재발해도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도 검찰이 피해자들을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부실 수사했던 어떤 그 뭐 형사계장이나 국가수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수사 완료해가지고 검찰로 기소 좀 해달라고 보내더라도 사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기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할 건데 지금 경찰이 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덮으려고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가능하죠. 현재 일어난 범죄니까. 그것도 올해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올해 그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뒤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치라는 거는 이제 그 수사 기록을 검찰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60일간 열람할 수 있지만 조작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면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실체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찰이 기록을 넘겨줄 때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만 넘겨도 검찰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수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9, 제4항 등을 바꿔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선거사건, 대형 재난사건 등의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그 사건 종결 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설명 자료에서 수사와 기소에 관한 협력 준칙에서 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적법성, 적절성을 점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에 따르면 혐의 없음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록만 보게 되면 재수사 요청,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거 좀 이상한데 검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야 재수사 좀 해달라 요청하면 경찰은 대충 하고 또 혐의 없음, 또 제재 수사 요청 그럼 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검찰에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면 검찰에서 이 피의자하고 피해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사권인데, 조정안에 따르면 그걸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재수사 권한을 없애겠다는 거죠. 반면 경찰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지랄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검사라고 경찰 관계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올려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위터에서 누가 누구한테 병신 이렇게 썼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혐의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검찰로. 그럼 검사가 이걸 읽어보고 이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한테 재수사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근데 경찰은 귀찮잖아요. 그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재수사하고 그래도 혐의 없어요 라고 다시 보냅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 검찰한테 개기는 게. 그럼 검사 입장에선 확인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혐의 없음으로 왔으니까 어차피 뭐 불기소 하긴 하는 건데, 그럼 이 불기소 자체의 결정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제도로는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하든 혐의 없다고 하든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그 피의자하고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의 기존 결과와는 다르게 여기다가 이제 서류를 더 첨부해서 기소를 하거나 경찰 의견하고 반대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제도로는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2번 재판에 올라가기 전에 2번 어떤 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로 수사권이 다 가버리면 이 경찰관들의 판단만 받아야 됩니다. 법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관들의 판단. 그리고 경찰관들은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사건 처리 안 하려고 들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이건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찰관들 여러분께서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도 다 겪어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슴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일하기 싫어하는지 귀찮아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지금처럼 인력이나 전문성이 보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 당신들이 오롯이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사권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 저거 수사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수사기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관하는데 뭐 복사해가지고 검찰에서 한번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해가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사기록은요 사본이 없습니다. 원본 한 부만 존재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증거서류,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이 행정서류가 쫙 붙고 그 다음에 수사기록 보고서가 딱 붙은 서류가 완성이 되면 이 서류 뭉치 전체가 어떤 사본을 경찰에 남기지 않고 검찰로 옵니다. 그걸 송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째로 검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박스째로 법원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바뀌게 돼서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가게 되면 이 서류는 경찰만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검찰에선 좀 보여달라고 하면 60일 정도 빌려서 볼 수는 있지만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타부터 이의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바뀐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이제 좀 골치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수사권이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그 검사 한 명 한 명당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검사가 대충 한 2,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2,000개의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검사한테서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경찰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수사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죠.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 예전에 좀 들은 얘기인데 그 경찰서마다 수사과장이 있고 그게 아마 경감이나 경정쯤 될 겁니다. 무궁화 2개나 3개 각 단위별로 그 사람들이 이제 현행 그 수사권에서 검사와 같은 권한이 수사권을 갖게 되고 밑에 경찰관들은 그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일개 순경이나 또는 뭐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함부로 수사권을 갖고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찰은 수사권 제도를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하부 검사한테 이래야 저래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간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 틀리면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면 돼요. 근데 이 월급쟁이인 경찰한테 그게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경찰 간부들이 갖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지방청장 10명이 채 안 되는 이 지방경찰청장들이 수사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밑에 그 수사과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울산시의 황운하 사건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2,000명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10명도 안 되는 지방청장이 갖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국민한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방청장들의 욕망에 따라서 남용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남용된 결과를 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거 제지를 공수처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정권 입맛에 맞게 처리되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권력은 최대한 분산되는 게 좋죠. 누구한테 이 소수에게 어떤 그 권력이 집중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곧 이은 3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재판 관련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어서 요거는 지금 2부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